안녕하세요. 추청현입니다. 정치변혁의 세계사 3월 10일 수요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림으로 본 이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 특히 전개 과정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르사유 행진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바렌네 사건, 그리고 1791년 9월 3일 프랑스 입헌헌법 제정, 다음으로 입법의회, 그리고 뜰리리궁 습격사건과 왕권의 정지, 9월 학살, 발미정투의 승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를 보면 이제 사실상 이 시기의 정치적 갈등은 입헌 군주정파 대, 물론 여기에는 왕당파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입헌 군주정 대 공화정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혁명이 과격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혁명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녀자분들이 대포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말을 타고 이제 베르사유로 가고 있죠. 이 베르사유 행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이 여성들이 혁명의 이 전위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까지 행진하여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파리로 귀환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베르사유 행진이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회 역시 베르사유에 있었죠. 물론 한 60km 정도,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분당, 그 정도, 성남,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이 국왕과 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베르사유 행진을 계기로 해서 루이 16세와 국민의회는 파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 베르사유 행진이 있게 된 배경에는 전년의 흉작과 대공포로 인한 농촌 지역의 혼란 때문에 곡물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빵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 요인입니다. 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7월 14일 이후에 이제 농노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들이 영주들의 성에, 이 기록보존소에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불태우는 그러한 일련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실상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빵 가격이 급속도로 인상되게 됐고요. 폭등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 파리 센느강이 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이 수도로 이 곡물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폭등하면서 이제 베르사유 행진이 일어나게 되죠. 행진은 1789년 10월 5일 새벽 파리 광장에 모인 약 7,000명의 주부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국왕과 의회에 빈곤을 호소하며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게 됩니다.
라파이에트가 이끄는 2만 시민군이 이 뒤를 쫓는 양상이었죠. 폭우 속에서 약 20km의 길을 6시간 동안 행진하여 베르사유궁에 도착하게 됩니다. 각각 무기를 들고 대포까지 꺼내 행진했죠. 그런데 이 국왕은 사냥을 나가 4시간 가까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6일 새벽 무장 시민의 일부가 궁전에 난입해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스위스 용병 근위병 여러 명을 살해하고 이를 본 백성들은 폭도로 변해서 약탈을 하고 국왕의 신변을 구속했죠. 시민은 국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촉구했고요. 그날 오후 국왕 일가는 파리로 연행되게 됩니다. 이후 국왕 루이 16세 일가는 파리의 뜰르리 궁전에 살았고 사실상 파리 시민들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 셈이죠. 국왕과 함께 의회의 기능도 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뒤이어 봉건적 특권의 폐지 선언과 인권 선언을 국왕이 승인함에 따라 전국의 혼란은 일단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요. 국왕이 이 봉건 특권의 폐지 선언과 인권 선언을 승인했고요. 아울러서 이 혁명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791년 6월 20일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루이 16세가 국외로 망명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국외로 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그냥 국경 쪽으로 이동해서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돼서 사건이 증폭된 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는 뭐 망명을 실제로 시도했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루이 16세 일가의 파리 도주와 체포 사건을 우리가 보통 바렌느 사건이라고 하죠. 바렌느는 체포된 장소의 지명입니다. 이 국민의회는 이 국왕 일가의 탈출에 대해 일시적인 왕권 정지를 끝으로 불문에 붙이기로 합니다. 아울러서 국왕을 모욕하거나 해를 입히려 할 경우 중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죠. 당시 국왕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국왕의 권위는 실추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헌군주파가 권력을 잃고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는 배경이 됩니다. 바로 바른느 사건 때문이죠. 루이 16세가 반혁명 측에 있다는 인식이 퍼져 국왕의 처형 원인이 되기도 하죠. 1791년 9월 3일 프랑스 입헌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민의회에서 국왕에게 이 헌법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입법의회가 구성되게 되죠. 1791년 9월에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헌법은 군주제 하에서 평민도 세금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상 세금 지표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극히 적었어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한 5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나머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투표권자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고요. 10월 첫 번째 선거가 실시되고 입법의회가 구성되게 되는데요. 입헌의회는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페이양파와 공화제를 주장하는 지롱드, 자코뱅파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후일 혁명이 과격화됐을 때 공화파가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제사한 선거를 두고 뭐 여러 사설들이 신문지상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신문 사설은 당시에 나왔던 신문 사설은 프랑스 주식회사가 등장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0만 명의 주주가 주주총회를 하는 걸로 묘사를 하더군요. 프랑스 전체 그 당시에 한 3,500만 인구의 50만 명만이 이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프랑스 주식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좀 흥미롭게 읽었던 거여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드려봤어요. 국왕은 국가대표의 지위로 세배를 받는 최고 공무원으로 규정되게 되죠. 국민의 왕이죠. 국가대표고요. 절대 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왕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 대표, 국가의 대표 지위로 최고 공무원, 뭐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입법의회는 단원제의회로 구성됐고요. 7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권은 소득 금액에 따른 제한 선거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소상공인은 당연히 정치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헌법은 혁명파, 반혁명파의 타협의 산물이며 혁명의 혼란 종식이 사실상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이 서서히 과격화되어 가게 됩니다. 뭐 방대 반란이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을 주축, 영국을 주축으로 한 반 프랑스 혁명 반대 국가들의 대프랑스 전쟁, 이 프랑스 혁명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혁명은 점점 과격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방대 반란 중에는 혁명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서로 흥분한 나머지 이 당시에 농민들도 뭐 이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마저도 학살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빚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반혁명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혁명기에 발생한 성직자 기본법에 반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력과 왕당파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기본법이라는 것은 성직자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 충성할 걸 하는 게 아니고 혁명 정부에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는 선서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성직자 기본법입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 월급이 나오죠. 성직자들이 이 당시에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성직자들의 임금은 국가, 혁명정부에서 지불하게 되었죠.
혁명의 타깃은 봉건 왕조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를 겨냥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민들은 곳곳에서 구체제를 상징하는 가톨릭 교회를 습격하고 성상을 파괴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혁명에 극렬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가톨릭 군주들의 군대 파병을 교황이 직접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반혁명 운동은 방대반란이 있습니다. 이 방대반란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진압되게 되는데요. 지금도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이 방대 전쟁, 방대 반란, 온갖 용어로 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역사학자들마저도 입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죠. 이 혁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추악한 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역사학자들도 이 방대반란과 관련해서는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참혹한 학살극이었죠. 자, 프랑스 혁명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혁명 세력 자체, 자국 내의 혁명 세력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 필리츠 선언과 망명 귀족의 선동 활동이 혁명 정부의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이 필리츠 선언에서 보이는 바와 처럼 선언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선언에 지나지 않았지만 혁명 정부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아유, 이거 난리 났네. 이렇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양국은 1792년 2월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고요. 지롱드파 내각은 오스트리아에는 1792년 4월 20일, 프로이센에는 7월 8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리 앙뚜아네트의 오빠가 즉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롱드파 내각은 오스트리아를 주적으로 놓고 사실은 프로이센은 최대한 끌어안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좌절이 되고 7월 8일 날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군 수뇌부는 입헌군주파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혁명정부에 대한 협력에는 극히 소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기사 계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사들은 전사들이고요. 이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군사령관급 혹은 중령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전부 귀족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사실상 망명을 할까? 내가 언제 혁명의 적으로 몰릴지도 모르는데 망명을 하나?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군은 여러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이 지휘부가 사실상 귀족 계급이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해서 수동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프로이센군이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 영토로 침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혁명정부는 조국의 위기를 전국에 호소하고요. 이에 따라 프랑스 각지에서 조직된 의용병들이 파리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때 마르세유의 의용병이 노래한 이 라 마르세유즈는 이후에 프랑스 국가가 되죠. 이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노래예요. 이 작사 내용만 보면 사실상 혁명가라고 부르는 게 낫고 피가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 상당히 과격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가와는 격이 좀 다르죠. 자, 이제 파리 시민과 의용병은 이 프랑스군의 패배 원인을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적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8월 10일에 뜰리리궁을 공격하여 왕권을 중지시키고 내부의 혁명회적인 국왕 일가를 모두 땅불탑에 유폐시키게 됩니다. 스위스 용병대가 국왕 일가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루이 16세가 시민에게 발포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민군에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자, 뜰리리궁 습격 장면의 모습입니다. 같은 프랑스 군들이, 물론 스위스 용병이긴 하지만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루이 16세기가는 이 전투에서 패하면서, 뭐 전투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루이 16세는 발포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학살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같은 사진인데요. 뜰리리 궁에다 포까지 장전해서 쏴대면서 이 스위스 용병대를 몰살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9월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방대반란,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군의 프랑스 국가 내로의 이 침입, 이러한 것들이 혁명을 과격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92년 8월 11일 입법의회가 파리 꼬민의 압력에 의해 이 프랑스 전역의 반혁명 용의자 체포를 허용하게 됩니다. 바로 뜰리리궁 습격 다음 날 왕을 유폐시킨 상태에서 입법의회가 주도적으로 반혁명 용의자 체포를 허용하게 되죠. 8월 17일에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특별 형사재판소의 설치를 승인하게 돼요.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8월 26일에 롱이가 프로이센군에 의해 함락되고 파리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었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반혁명주의자들이 의용군의 출병 후 파리에 남은 가족을 학살할 것이라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국왕파 망명자와 외국 군대가 혁명의 분쇄와 시민학살을 노리고 있다. 내부에서 호응할 수도 있는 반혁명 용의자를 잡아라 라는 구호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8월 30일 파리 시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약 3,000명의 용의자가 체포됐고요. 하지만 특별중재재판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월 학살의 모습을 다룬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감옥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족족이 반혁명 용의자들은 재판도 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발미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죠. 프랑스군은 9월 20일 발미 전투를 계기로 반격에 성공하여 적군을 국경 밖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의용병에 참가한 많은 하층민 계급인 쌍킬로트의 정치적 발언권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죠. 자, 쌍킬로트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쌍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한자로 하면 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없음,
이라고 보면 되죠. 스킬로트는 사실상 귀족들이 착용한 반바지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돼요. 남자들은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었죠. 스타킹은 원래는 남자들이 신는, 귀족 남성들이 신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가 되면 이제 여성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바뀌긴 하지만, 이 원래는 스타킹은 남자들이 신는 것이고요. 하이힐 역시 남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까지는요. 반바지였고, 이 쌍킬로트라는 것은 킬로트를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긴 바지를 입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지를 착용한다는 것은 하층민의 상징이었죠. 일을 사람들이 입는, 어떻게 보면 작업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과 지금은 좀 다르죠. 약간 좀 제가 너무 수업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로, 전 재밌게 생각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약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이제 대외 무역,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시기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의 특징은 뭐죠?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곳, 그리고 입을 것이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회입니다. 몇 평 이상은 못 살아. 뭐 시민은 몇 평 이상, 뭐 쉽게 얘기해서 국왕은 몇 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양반은 몇 첩반상, 국왕은 몇 첩반상, 뭐 백성들은 몇 첩, 뭐 첩이랄 것도 없지만 뭐 그렇고요. 입는 것 역시 규정돼 있죠.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된 평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데 법률로 평민들은 누더기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묘한 얼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를 과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패션이 등장하게 되죠. 자, 안에 비단 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을 박아놓죠. 번쩍번쩍할 수 있는 온갖 보석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누더기를 입게 됩니다. 예, 제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수업이 끝나는 거를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연이어서 곧바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층민들이 저것까지 얘기를 했죠. 비단 옷에 보석을 받고 그 다음에 평민들의 고유의상인 이제 누더기를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누더기를 걸치면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치게 하는. 그거를 칼로 찢습니다. 그래서 누덕누덕하게 이 실루엣이 보이게끔, 그리고 보석이 빛나게끔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 정도로 자신을 과신하고 싶은 그런 평민들은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보여주기도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발미전투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을 드리죠. 이 의용부영의 프랑스군은요, 9월 20일 발미전투를 계기로 반격에 성공하여 적군을 국경 밖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의용병에 참가한 많은 하층민 계급인 쌍킬로트의
이 정치적 발언권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낄로트는 귀족의 상징물이고요. 쌍낄로트는 바지고 바지를 입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쌍낄로트는 급진적인 정책을 제시한 자코뱅파를 옹호했고 혁명은 극자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쌍낄로트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헌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혁명의 가격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적 처리 문제, 다시 말하면 반혁명 세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감옥에 영장도 없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죽여도 되는 것인지 사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떠한 신변 보호, 변호사 선임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쟨 적이야 그러면 적이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혁명의적 처리 문제라는 테마를 여러분들께 던져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차 과제는 이 4개 쌍낄로트란 무엇인지, 그리고 입헌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혁명의 가격과 혁명의적 처리 문제,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분량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분량은 사실은 A4 반장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길게 리포트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 보라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오늘도 실수를 했네요. 이제 실수를 줄이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은 못 되겠죠. 파인 수업이죠. 비대면 수업은 파인 수업인데 여하튼 수업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